김태현의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장은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지난주 방송을 돌려봤어야 되는데 맞췄어. 예상 못했죠? 예상 못. 23년 23년 못했습니다. 못했죠? 했어요? 아니 저는 네. 했어요. 아니, 한만. 내란죄에서는 내부자들끼리 방조범이 없다고 정확하게 해설했습니다. 그거는 많은 시청자들이 보셨어요. 저는 숫자를 원해요. 예, 23. 저는 그 양형을 맞춘 변호사가 있다면 예.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유출로 수사받아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진짜 맞추기 힘든 거였어요. 맞죠, 이거는. 힘들어요. 구형을 뛰어넘었으니까요. 그죠. 네. 아니 왜냐면 내란이 유죄가 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내란죄 구성상 방조가 아니라 주요 의무 종사자가 될 거다는 거는 이제 뭐 다들 뭐 그럴 수 네. 있다가 법조인들 예상했는데 23년 왜냐면 15년에서 8년을 올려치는 거 이게 정말 보기 드문 건데.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들 중에서 15년 구형했을 때 이거 너무 적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많이 보긴 했어요. 예. 그런데 이 특검법에는 뭐 플리바게닝도 어쨌든 제도로 들어가 있고 해서 수사에 협조를 했나? 뭐 예, 이런 그래서 구형에 조금 반영이 됐나? 예.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 23년. 근데 23년을 한 논리들 중에서 양형 이유들 네. 중에서 뭐 반성하지 않고 있고 뭐 변명하고 이런 거 다 있는 건데 요게 조금 관심이었어요. 이런 거. 이런 게 이게 좀 눈길을 끌었죠. 12.12 때보다도 훨씬 강력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 왜냐? 사실은 얼핏 보면 12.12 군사 쿠데타는 사람도 많이 죽었고 결국 쿠데타가 지속돼가지고 정권도 탈취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 다친 사람 없고 어쨌든 좀 빨리 끝나서 실패했으니까 12.12 때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좀 있었는데 이중간 부장관 그게 아니고 야 뭔 소리야 이게 위로부터의 네. 쿠데타다. 쿠데타다. 친위 쿠데타다. 네. 더 엄벌해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맞습니다. 12.12 때는 부하들이 한 거니까. 예.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전 대단히 공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양형 기준을 설명하면서 내란이라는 건 일단 대법원에서 만든 양형 기준표라는 건 없고 없죠. 그러면 선례라는 건 12.12 이 군사 쿠데타를 단죄했던 그 부분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12.12와의 오히려 대척점에 있는 건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상당히 짧았다는 거. 근데 그거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라는 걸 딱 잘라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건 피고인의 의지나 능력으로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 그 군의 어떤 태업 이거는 현재랑도 결을 맞춰서 했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내란 뭐 이런 거 분석한 정치학자분들 책 보면 친위 쿠데타는 진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의 모든 나라에 권력을 그렇죠. 가진 사람이 친위 쿠데타는. 그런데 이거는 민주주의가 대단히 고도화된 대한민국 21세기에 친위 쿠데타를 주권자가 준 권한을 어떻게 보면 연장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자행했고 이게 만약 성공했으면 대한민국은 내전이 완전히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폭도 뭐 여러 극우적인 부정선거 이런 세력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걸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뭐 법리적으로 상당히 치밀하게 이제 설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15년으로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 부분이 저는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법원의 결론은 대체로 항상 존중하는 방향에서 해설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진관 그 부장판사의 네. 양형 이유에 대한 설시가 조금 더 건조했더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요. 뭐냐면 12.12.5.18을 우리 사법이 단죄를 할 때는 예.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이었습니다. 그죠? 가중에서 22년 6월이 최대였어요. 그러면은 그 유기징역형의 범위 안에서 양형 질서를 고려해서 양형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가중하면 최대 50년까지 되는 걸로 형법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양형의 질서도 어떻게 보면 그때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을 들어서 사법기관답게 이유를 설시했더라면 조금 더 사회적 수용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조금은 정치적 그러니까 정치 냄새가 난다. 뭐 이런 말씀이죠.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대한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이 전면에 드러나기보다는 예. 법 질서가 이렇게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양형도 다르다라고 설명했더라면 예. 더 공감이 많이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형이 나오는 것도 일단 유죄가 되니까 중형이고 뭐고 나오는 건데 내란죄 인정했잖아요. 비상계엄을. 내란죄. 그러면서 이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불란의 목적 이것도 있다. 예. 폭동도 있다. 다 성립한다고 네. 설치를 했어요. 이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덩어리도 크고. 예. 여기 어떻게 돼요?
다른 재판부가 다른데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똑같이 이제 나머지 재판들 다 내란죄 유죄 쫙 이렇게 가는 걸로 봐야 돼요. 이제 법률적 기계적으로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이 법원이 각각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예. 이 이진감 판사가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이라는 건 형법에 말씀 주신 대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럼 무슨 국헌문란 목적 행위가 있었는지 이걸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다 분절해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국헌문란 목적은 계엄법과 헌법에 의하더라도 계엄이 설사 정당하더라도 입법부는 그 통할 아래 둘 수가 없는데 국회를 완전히 이 뭐 비상입법기구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폭동이란 것도 그냥 폭동이 아니잖아요. 이거 판단하는 또 판시가 있잖아요.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하는 행위. 그럼 그 당시에 헬기가 뜨고 군이 동원되고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아서고 이런 부분 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사례들을 거론을 하면서 이거는 이 판례가 얘기하는 폭동에 부합을 한다. 이런 체계를 세워놨는데 이걸 다른 재판부가 내가 볼 땐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요. 재판부 따로따로 쓰는 의논 안 하고 각자 알아서 판결문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합의부 부장들끼리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내란죄 인정 여부 제일 중요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판결문 쓰는 거예요. 일단 사건 자체는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목도한 사건입니다. 예. 재판부도 그 한밤중에 아마 속보 봤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안의 성격에 대한 판단 자체는 달라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심리하고 있는 그 직위원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이 대단히 짧아요. 제가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도 기록이 대장동 1심보다 더 많다라는 부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결심하고 선고까지 시간이 한 5주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사안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갖고 선행 판결을 한 그 이진관 재판부의 판시를 일부 가져다 쓸 가능성까지도 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이 5주 안에 방대한 양의 판결문을 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각각의 피고인별로 가담의 정도를 어느 정도나 중하게 보고 양형을 할 것인지가 이 재판부는 굉장히 숙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예.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가져다 씀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마다 사정이 좀 다 달라요. 아니 제 얘기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올라갔잖아요. 예? 예상보다. 저는 그러면은 김용현 그 위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 그 맨 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도 애초에 송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양형이 선고가 올라갈 수도 아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양형이 지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떻게 선고했든지 영향을 안 받을 것이고 아마 재판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조지호 전 청장은 사실 22.3 비상계엄 관련된 피고인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반성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개전의 정이 뚜렷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양형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이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나왔잖아요. 아, 자, 송영문 전 대변인 나라면 논평 어떻게 썼을까 준비하고 계세요. 시간을 드렸어 내가. 저기 논평이 그런데 뭐 1심 판결 존중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 근데 그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인가? 네, 네.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읽었어요? 이 논평은? 이거는 정당의 진영의 답변이 될 수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실 이제 모셔와서 대통령을 만든 건 국민의힘이고 한덕수 전 총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당시 이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뽑혔는데 그거를 완전히 와해하면서 법원에 그러니까 제동이 걸리기까지 하고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의 그런 절차는 좀 사법자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수를 뒀는데 우리는 법원 결정이니까 지금 정치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제가 조갑재 대표가 하신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분석까지 나오면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아직도 내란이라고 두 글자를 말 못하겠는지 아니면 방향선회가 가능
가능한 건지, 그럼 대표는 무슨 입장인 건지, 구성원들은 국민들께 어떤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밝히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못하면 이 정당은 정말 존립 근거가 저는 없다고 보고, 이 판결에도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건 이 정당을 해산할 때 보는 유일한 잣대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걸 못한다는 건 납득되지 않습니다. 송영은 전 대변인, 예? 그 본인이 대변인 시절에 이 사건 터졌으면 논평 뭐라고 썼을 거예요. 자, 오늘 송 대변인이 당번이니까 논평 써야지 이러자 당번으로 쓰잖아요. 저는 뭐 그동안에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이건 위헌 위법하고 잘못된 거고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기조 위에서 그래서 전 대변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 민심에 대해서도 제때 반응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부터. 아주 이자가 높아요. 예. 그 우리가 소송 촉진 특례법상 이자가 연 12%잖아요. 촉법 나. 이건 12%도 아니고 예. 그것보다 훨씬 더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 지도부에서 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기조가 내려왔다면 가서 뜯어 말려야죠. 대표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 정말 민심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돼서 파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빨리 원금과 이자를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이거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들이받는 소가 돼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드리번소에다가 임자까지 같이 제명당하면 어쩌려고. 이왕 버린 몸. 아니 민심의 이자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심 선고 때 1심 선고 때 딱 끊어내지 못하고 최종심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긴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민심을 못 얻고 선거 계속 지고 이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자가 붙는다는 말의 함의는 예. 결국에는 2심, 3심 가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 왜냐하면 결론이 뒤집힌다면 이자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원금도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결론이 바뀔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뤄두면 쌓이기만 할 뿐 예. 나중에 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사죄하고 절연하는 것만이 예. 빚을 갚는 길입니다. 아니 근데 저 누구야 우리 송변은 네. 2심 3심 가도 바뀌지 않을 거다 결론이. 장 변호사는 그렇게 보시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예. 이거 뭐 2심 3심 가도 바뀔 수 있는 뭐 양형은 뭐 2심에서 모르겠는데 바뀔 수는 있지만 유무죄는 바뀔 네.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저 보수 지정에 활동하는 모 변호사 같은 경우 방송에서 한 얘기 보니까 지금 대법관 구성을 보면은 진보 둘 보수 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과 무조건 바뀐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가능성이 저는 있는 완전 희망회로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정치권에서 희망회로가 나쁜 게 현실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본인들로선 불이탈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재 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성향이 누구고 지금 아무개는 우리 편이다. 지금 너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다. 늦어지는 거 너네 모르지? 이거 다 안에서는 탄핵 기각으로 가고 있어라고 했지만 웬걸. 저는 법조인의 양심을 믿습니다. 특히 헌재 뭐 대법원 이 정도까지 경험치가 축적되신 이 법관으로 고도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봤더니 이거 내란이 아니네. 예. 뭐 이럴 수 있지. 면죄부를 딱 준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 흔적을 남긴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대법관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찍었던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이거 무죄 쓸 수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탄핵 때 그 구성원들도 그랬었죠. 예. 헌재. 알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서초동 좀 가보겠습니다. 야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김건희 여사, 저 권성동 의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와, 이 세 명의 1심 선고가 날에 나오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부터 기소된 5개 중에서 3개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나오거든요. 이번 선고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대통령 배우자가 정말 받아서는 안 될 각종 금품들을 무분별하게 받아온 행위들에 대한 첫 번째 단죄가 내려지는 것이고 예.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엄정하게 수사되고 기소되고 재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양형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특검이 구형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선고까지 선제적으로 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역시나 징역 15년 구형에 근접하는 선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해주세요 그러면. 해- 한 개. 좀 길어요.
길어요? 예. 그럼 좀 이따 해야지. 장 변호사 보기에는 예. 15년 구형했잖아요. 예. 이거 선고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10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세 개가 병합이 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게 형 하나 자체가 적지 않고 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주가 조작 사건을 많이 한 건 아닌데 되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이 당사자들한테. 비교적 단건이고 뭐 이러더라도. 그런데 이 자본시장법이라는 거 위반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거예요. 일반 시장 참여자들을 너네들은 불이익을 받든 말든 나는 정보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 이익을 완전히 관철시켰다는 게 거의 이제 공소유지가 제대로 됐고 또 하나는 명태균으로부터의 공천 개입 관련한 부분. 이건 완전히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해친 거거든요. 시장 질서 해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고 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으로서는 15년형을 예측하지 못해서 뭐 휘청거렸다고 하는데 전 10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근데 요건 어때요? 최우진술 피고인 최우진술 억울하지만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는 입장.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데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백은 아니야. 네. 다 무죄 주장이긴 한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자백은 아니에요. 아니죠. 무죄 주장이니까. 근데 어쨌든 죄송하고 반성한다거든요. 자백은 아니고 네. 전부 무죄 주장인데 이런 게 약간 감형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은 이런 부분에서 태도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태도는 다르죠. 사건의 크기도 다르지만 네. 약간 감형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저는 저희가 사건할 때 피고인들이 내심으로는 이거 나 잘못한 거 알아.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잘못인 걸. 네. 그런데 이거 드러나는 것도 지금 나한테 불리한데 그렇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1심에서는 한번 다퉈보고는 싶어. 맞아. 그러니까 막 다퉈. 네. 그런데 이거 유죄 나올 것 같으니까 판사님 제가 다투는 게 잘못해서 다투는 게 아니지만 반성은 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경우들 보거든요. 많죠.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결과가 좋지 네. 않다. 예, 엎드릴 때는 그냥 확 엎드리는 게 나은 건데.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김건희 피고인의 태도는 대단히 좋지 않아요.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고 특히 그 통일교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 또 샤넬백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안 받았다고 강변했지만 예. 결국은 받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그동안의 태도가 반영될 겁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계산해도 징역 10년은 선고를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확정 판결이 있으면은 그 베이스 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 관련된 공범들은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그 주가 조작의 이득액이 특정된다고 본 피고인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8억 1천만 원을 지금 특검이 특정된다고 봤잖아요.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 그렇게 검찰이 주장했었습니다. 법원이 한 명도 특정이 안 된다고 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 중에 실형이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양형 기준상 보면은 이거는 이제 1억 원 미만 구간으로 가거든요. 특정이 안 되면 가중 영역으로 갔을 때 1년에서 2년 6개월이에요. 예. 가장 높은 구간으로 간다고 치고 그다음에 지금 특검이 뇌물로 기소를 못하고 알선수재로 했잖아요. 알선수재는 애초에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양형 기준이 없으니까 가장 높게 가중을 한다고 해도 7년 6개월이거든요. 예. 근데 알선수재는 실무상 우리가 변호사법 위반의 양형 기준을 많이 참고해요. 왜냐하면 구성 요건이 대단히 유사하고 둘 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기 때문에 그 양형 기준을 많이 참고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8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가액이. 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으로 가면은 가중 영역으로 가도 2년에서 3년 6개월입니다. 예. 2년 6개월에 3년 6개월 더해봤자 6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형을 하지도 않지만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한 4년 선고를 말씀드렸고 예. 근데 최근에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중형 선고 경향을 감안해도 예. 저는 6년보다 높게는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별도 선고입니다. 예. 근데 명태균 씨가 납품했다고 하는 여론조사는 역시나 객관적인 가액을 특정하기 쉽지 않아요. 예. 한 6년 정도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요일 날 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답이 나오겠죠.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뭐요? 김건희 씨를 실드 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방송 1년 동안 봐오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그분 많이 안 좋아합니다. 뭐 그건 뭐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고. 예. 비판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기 같은 날에 권성동 의원 1심 선고거든요. 장 변호사 이거 유무죄. 이거는 너무 뭐 빼박이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너무 돈을 치밀하게 줬어요. 예. 이걸 뭐 이제 뇌물죄로는 의율하지 못하고 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해서 형은 뇌물에 비해
수는 있겠지만 사진을 찍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서 이번엔 약속했지만 다음에는 제가 더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 누구누구가 중국집에서 배석했는지까지 이야기를 했고 예. 그런 전후 맥락을 너무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깔끔한 방식으로 이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서 무죄를 받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 형량은 형량 뇌물보다 약하죠. 정치자금법. 뇌물보단 약하죠. 요 단건만 보면은 그래도 얼마 구형했죠 검찰이? 특검이? 검성동 씨에 대해서는 그 1억. 어쨌든 3년 이상 예. 나올 것 같아요. 검사 4년 구형했대요. 4년 구형 한 3년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나올 거다. 송변 이건 유무죄 맞춰 보실래요? 뭐 권성동 의원은 극구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건의 진정한 관전 포인트는 예. 권성동의 유죄는 강선우의 유죄다라는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예. 준 쪽에서의 자료는 여러 가지 있어요. 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분명하지 않은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그 증거가 김병기 의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로 있잖아요. 예. 우리가 되는 소를 포함한다는 법원이 있듯이 권성동 의원 케이스가 유죄 나올 수 있으면 예. 저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정말 유죄가 나올 예.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